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유탐선 세계지리의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세계 하천 및 해안 지형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천 지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의 대지형 두 번째 시간으로 화산 활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자, 일단 화산 활동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판의 경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판의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열점이라는 곳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산들은요, 인간 활동이 굉장히 큰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화산이 분출하면 용암류가 발생한다 그랬죠. 속력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지만 인공 구조물 또는 농경지에는 큰 피해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쇄류가 있었죠. 고온의 증기가 수많은 화산 세설물과 함께 와르르 씻겨 내려오는 자연재해입니다. 속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용암 이류도 있었죠. 화산 사면에 쌓인 화산재가 빗물과 함께 빠른 속도로 마치 진흙이 쓸려 내려오듯이 쓸려 내려오는 현상을 화산 이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이 분출하면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되는데요. 하늘을 뒤덮으면서 일조를 차단하고 그리고 수많은 농경지들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면 화산가스로부터 유독물질이 산성비가 되어서 지표면에 내리면서 지표면에 산성비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산활동 기억나시나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17번째 끌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끌림 17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16개 지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기억에 남는 곳이 있던가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시리아 소개해드렸었죠.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끌림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곳에 가봐야지 하고 이 설렌 희망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다양한 지역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를 향한 꿈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7번째 끌림 어떤 지역 준비했냐면요. 굉장히 생소한 지역일 것 같은데요. 바로 지중해에 있는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이 람페두사 섬은요.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못 느끼셨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감이 오시나요? 자, 한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배가 마치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람페두사 섬은 배가 하늘에 떠 있는 섬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나 사람이 마치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람페두사 섬 주변에 있는 바다는 투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 투명해서 물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물 안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람페두사 섬은요, 지중해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령 최남단의 섬으로 약 5,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무려 20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이탈리아보다 아프리카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현재는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빠져나오는 난민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람페두사 섬이 매력적이라는 곳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죠. 특히 전 세계 여행자들에 의해 세계 3대 해변으로 선정된 레빗 비치는 평화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사진 잘 보셨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답죠. 저도 처음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내 눈이 의심이,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뭐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사진과 함께 영상을 올려두셨는데요. 영상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진짜 하늘에 배가 둥둥 떠가지고 이동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바로 레빗비치의 모습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라솔이 꽂혀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기 바지, 그다음 하반신까지 다 보이는 듯 싶은데요. 물이 정말 깨끗하고 맑죠.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끌림으로 람페두사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7강 내용 진행해 볼 건데요. 17강은요,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하천과 해안 지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자, 이
큰 6단원이 끝나면 우리 지형 단원의 학습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이 단원은 세 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천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천 지형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 이미 했던 내용인데요. 세계의 주요 하천 먼저 살펴볼게요. 세계 주요 하천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요, 가끔 문제에 이 하천의 사진 또는 하천의 지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하천인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지역에 구분할 때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하천입니다. 여기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해서 북해로 흘러드는 강이죠. 바로 라인강이고요. 내륙 수운에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흐르는 다뉴브강 있었고요. 다음에 요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발달한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긴 하천으로 알려진 나일강이고요.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흐르는 대표적인 외래하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서쪽에 나이저강, 열대기후로 흐르는 강이고요. 그리고 인도의 북서쪽 그리고 북동쪽에 두 강이 있습니다. 왼쪽이 인더스강, 오른쪽이 겐지스강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인도 사람 겐지나요라고 했었죠. 인더스 문명, 중요한 문명에 발달했던 강이고요. 겐지스강,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는 강입니다. 자,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에서는 하천 2개 학습했는데요. 먼저 황하 학습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퇴적물을 운반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색깔이 누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황하고요.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요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에 누런 바다예요. 그래서 황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양쯔강, 중국 동부 평야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강이고요. 다음으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메콩강입니다.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머리 달린 강 얘기했었고요. 다음 이쪽으로 와보죠. 아메리카, 미국의 한가운데 흐르는 미시시피강, 긴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역시 미국 중부에 발달해 있는 넓은 평야 농업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흐르는 아마존강,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많고요. 가장 넓은 범위에서 물이 흘러드는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 주요 하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전에 우리 세계 지역 구분할 때 학습했던 이 프린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세계 여러 하천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천 지형과 관련된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계 대지형할 때 지형 형성 작용은 크게 내적 작용 그리고 외적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외적 작용은 다양한 지형 형성 기구들이 침식 그리고 운반 그리고 퇴적을 하면서 다양한 지형을 만드는 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천도요, 역시 지표면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지형 형성 기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하면서 지형을 만드는 대표적인 지형 형성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알아보기 전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과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 내립니다. 와, 샤, 샤. 자, 산에 내린 빗물들은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왜냐하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래서 땅에 내린 빗물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하천, 조그만 하천들을 만들게 되고요. 얘네들이 모이면서 상대적으로 큰 하천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다시 얘네들이 모여들면서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하천이 만들어지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의 큰 하천, 이 큰 물길을 우리는 본류라고 하고요. 본류로 흘러드는 수많은 조그만한 물줄기들을 지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내린 빗물들이 지류를 통해서 흘러들고 다시 지류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커다란 본류를 형성하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범위, 이 범위를 하천 유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천 유역이 가장 넓은 강이 바로 아마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하천이 시작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들을 우리는 상류라고 부르고요. 하천이 모여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요 지점을 하류라고 부릅니다. 자, 시험 문제에 가끔 이렇게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는 문항들이 출제됩니다. 참고로 상류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류와 하류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상류와 하류 여기다 정리해 보죠. 하천의 상류와 하류. 자, 일반적으로 하천의 상류는 산간 지역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류보다는 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하겠죠. 그래서 상류는 경사가 급해요. 급함. 반면 하류는 상대적으로 완만함. 자, 그럼 유속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유속. 자, 유속에는 순간 유속이 있고 평균 유속이 있는데요. 평균 유속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는 순간 유속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류는 경사가 급하니까 당연히 순간 유속이 하류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빠름. 반면에 얘는 느림이 되고요. 다음 유량 볼게요. 유량. 흐르는 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수많은 상류에 있던 물들이 모여서 하류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상류보다는 하류가 유량이 더 많겠죠. 따라서 상류는 유량이 적다. 그리고 하류는 유량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적물의 크기 비교해 볼게요. 크기. 자,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최초의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퇴적물들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조그맣게 쪼개지고 그리고 갈리면서 동글동글하게 갈리면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는 퇴적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하류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퇴적물의 양 살펴보죠. 자, 당연히 수많은 상류에서 모여든 물들이 하류로 모여서 흘러나가니까 퇴적물의 양 자체는 하류가 더 많겠죠. 그리고 물의 양도 더 많으니까 더 많은 퇴적물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는 상대적으로 퇴적물의 양이 적고요. 하류는 상대적으로 퇴적물의 양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구분에 따라서 상류와 하류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굳이 선생님이 정리해 주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들 바탕으로 다른 내용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천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살펴봤는데요. 하나만 더 보죠. 자, 하천은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는 하천이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하천을 바라본다면 여기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이 지점을 하구라고도 얘기합니다. 하구.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본격적으로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살펴볼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미 바람 그리고 빙하 지형 같은 거, 건조 지형 그리고 빙하 지형 배우면서 다양한 지형 형성 기구들의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얘도 바람, 유수, 빙하와 마찬가지로 침식, 그리고 운반, 그리고 퇴적 작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침식, 운반, 그리고 퇴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얘기했었죠. 자, 침식과 퇴적 중에 보다 더 힘이 셀 때 나타나는 작용은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되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빡 칩니다. 이렇게 빡 때리면 거기 있는 것들이 와르르 부셔지겠죠. 침식이 되는 거고요. 살살 치면은 주먹이 퇴적되겠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셀 때는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때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하천이라고 하는 녀석의 힘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훅, 후후후훅, 훅, 후후후훅. 자, 속력이 빠를 때는 힘이 세고요. 속력이 느릴 때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하천의 힘은 일반적으로 순간 유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침식은 하천의 힘이 셀 때, 그리고 하천의 힘이 셀 때는 순간 유속이 빠른 경우, 그리고 퇴적은 상대적으로 순간 유속이 느린 경우에 잘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간 유속이 빠른 지점은 하천의 중상류 지역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반면에 하천의 순간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지역은 중하류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요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지리에서는 100%가 거의 없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중상류에서는 침식만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침식이 더 우세하다. 그리고 하류에서는 퇴적만 일어나냐? 그건 아니고 침식도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퇴적이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침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림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산지를 흐르는 하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 흐르겠죠. 싹. 그다음에 싹. 싹. 자, 계속해서 하천이 이렇게 경사지를 왁 흘러 내려오면 하천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미끄럼을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끄럼 쫙 타고 내려갑니다. 와! 어디 털던가요? 여기 털고 여기 털는 사람 분들이 있으세요? 엉덩이를 털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경사가 급한 이러한 산간 지역을 내려올 때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파게 되는 거죠. 훅 낮아지고 다시 하천이 흐르게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또다시 아래 방향으로 파 내려가니까 또다시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천이 흐르게 되겠죠. 자, 침식 중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침식,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하방 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깎아내는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천이 하방 침식을 아주 끝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깎습니다. 자,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까지 깎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육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겠죠. 그럴 순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하천이 침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고도는 바로 해수면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천은 하방 침식을 하는데 어디까지 깎느냐? 해수면까지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천이 침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요 해수면을 침식 기준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력이 급하고 속력이 빠르고 침식 기준면이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하방 침식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침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산지에서는 하방 침식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침식 기준문보다 훨씬 높이가 높고 하천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단면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아래로 깎아 내려가는 작용이니까 아래 방향을 깎겠죠. 이러한 작용을 하방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산지에서는 하방 침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평지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침식 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뭐냐면 자, 산지를 하천이 흐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빠르게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평지로 나오면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붕붕카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산지에서는 왁 빠르게 내려오지만 평지로 내려오면 안 갑니다. 안 가. 이렇게 가야겠죠. 자, 하천도 마찬가지겠죠. 산지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샥 내려오지만 평지에서는 뭔가 얘가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지를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요. 앞으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평지에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가던가요? 이렇게 가죠. 꼬부랑꼬부랑 슉 갑니다. 슉.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평지에서는 이 중력 작용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이러한 공유하천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천이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코너링을 하는 거죠. 훅 코너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차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왼쪽으로 핸들을 확 돌리면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고 다시 훅 돌리면 왼쪽으로 훅 쏠리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물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친구 3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고 있었어요. 호호호호. 자, 가장 안쪽에 있는 애가 왼쪽으로 코너링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돌면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야, 조금만 천천히 돌자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바깥쪽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천이 빠르게 안쪽은 천천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천의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고 바깥쪽에선 순간 유속이 빨라지니까 어떤 작용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침식이 일어나겠죠. 자, 얘를 옆으로 깎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 방향으로 침식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용을 측방 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얘를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하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을 깎아내게 되겠죠. 이러한 측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침식을 측방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물이 쏠리게 되고 순간 유속이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 결과 하천의 단면이 특이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물이 쏠리는 곳은 깊이가 깊어지고 침식에 의해서 파이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쪽 순간 유속이 느린 곳에는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천의 바깥쪽에 측방 침식을 받는 이러한 사면을 우리는 공격 사면이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사면을 퇴적 사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산지에서는 하방 침식이 우세하대요. 그런데 평지로 내려오면 일단 침식 기준면과의 높이 차이도 작아지고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팍팍팍팍 옆으로 깎으니까 측방 침식이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반과 퇴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천은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하시면서 개념 학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운반 한번 볼게요. 자, 최초에 하천의 상류에서 나오는 퇴적물은 굉장히 각지고요, 커다란 형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아래로 훅 하고 하천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돌돌돌돌돌돌돌. 자, 그럼 내려오면서 쪼개지고 그리고 갈리면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작아지고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래서 상류보다 하류 쪽은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천은 다양한 퇴적물들을 운반하게 되는데요. 자, 넘겨볼게요. 하천이 아주 커다란 집채만한 돌을 운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강이나 낙동강에 나가봤는데 이만한 돌 운반하던가요? 그렇진 않겠죠. 하천이 운반할 수 있는 이 퇴적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들 중에 가장 큰 애, 얘가 자갈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얘보다 조금 작은 애도 있어요. 얘는 모래라고 부릅니다. 자갈, 모래. 그리고 얘보다 더 작은 애도 있습니다. 요따만한 애, 잘 안 보이죠? 점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점토, 차렉 같은 거 만들다 보면 굉장히 조그만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애가 자갈, 얘보다 작은 애는 모래, 그리고 더 작은 애는 점토가 됩니다. 자, 하천은 얘네들을 다 같이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훅훅, 야 가라, 앞으로 가라, 훅훅훅훅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산지를 흐르다가 평지로 빠져나오면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게 되겠죠.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지겠네. 더 이상 얘네들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을 버려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버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무거운 애 먼저 버려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래랑 점토는 들고 갈 힘이 있지만 자갈을 들고 갈 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져갈 힘은 없으니까 얘를 버립니다. 후두두둑. 그리고 물은 계속 흘러가겠죠. 그리고 하천의 유속이 더 느려지면 이번에는 뭐 퇴적할까요? 모래를 버립니다. 후두두둑. 그리고 계속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속력이 느려졌을 때 점토를 퇴적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천의 퇴적 작용입니다. 정리해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퇴적은 일반적으로 힘이 약할 때, 순간 유속이 느릴 때, 중하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어떠한 것들을 퇴적시키느냐? 자갈 있고요. 그리고 모래, 그리고 점토, 이런 애들을 퇴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갈은 주로 상류 지역에, 그리고 중상류 지역에, 점토는 중하류 지역에 주로 퇴적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퇴적물들을 퇴적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퇴적 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빙하 같은 경우에는 퇴적 분급을 하지 않았죠. 그냥 밀고 나와버립니다. 와! 얘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 크기의 애들을 서서히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요럴 때 일어난다. 정리해 두시면 우리 뒤에 나오는 내용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그럼 지형 형성 넘어가고요.
침식 지형부터 살펴볼게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요렇게 평지를 흘러가는 꼬불꼬불한 공류하천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천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지반이 융기하거나 또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똑같은 작용인 거죠.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내려가거나 어쨌든 육지의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것은 똑같은 거죠. 얘가 올라갑니다. 붕. 원래는 평지를 흐르던 하천이었는데 이제는 산지로 올라가게 됐네요. 자, 얘를 이렇게 잘라서 다시 단면도를 볼게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평지를 흐르던 공류하천이었는데 얘가 올라갑니다. 붕. 지반이 융기하거나 또는 해수면이 하강함에 따라 얘가 높은 산지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천이 산지로 올라갔네요. 어떤 침식 많이 한다 그랬죠? 침식 기준면과의 고도 차이가 더 커지게 되면서 아래 방향으로 깎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웅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 하방 침식이 일어났네요. 자, 그리고 융기가 조금 덜 하거나 또는 융기하는 과정에서 얘는 일단 공류하는 하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침식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해서 융기 때문에 하방 침식도 하지만 측방 침식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도 파갑니다. 훅. 그리고 또다시 아래로 하방 침식을 훅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도 파고 아래로도 파고 여기 있던 애가 결국에는 여기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옆으로 아래로. 와. 그 결과 산지 사이를 깊은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하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하천을 가밉공류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색이라는 뜻이에요. 색이면서 들어가는 하천, 깊은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산간 지역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가밉공류하천이 측방 침식을 하면서 여기에 우와 급경사의 절벽이 만들어졌죠. 이러한 절벽을 우리는 하식애라고 부릅니다. 하천의 침식에 의해 발달하는 절벽이란 뜻이에요. 오, 급한 절벽.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급경사의 절벽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졌죠. 계단, 훅, 이렇게. 자, 이렇게 하천의 연안에, 하천과 육지가 만나는 하안에, 하천 연안에 발달하는 계단 형태의 지형을 하안단구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 자, 하안단구는 인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는데요.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산지예요. 울퉁불퉁하고요. 고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간 지역에서 얘는 유독 평평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사람이 살려면 이러한 산꼭대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여기가 좋은가요? 여기 살면 맨날 등산하는 거죠. 막 다리가 이반해지고.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평평하니까 사람이 살기도 좋겠죠. 그래서 농경지도 있고요. 집으로 가옥이 건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강원도에 가면 이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그 옆에 발달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 하안단구에 발달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 사진은요, 우리 정선의 병방치라는 곳인데요. 산지 사이를 깊은 골짜기를 파며 흐르는 요 하천이 바로 가밉공류하천입니다. 그리고 공경면, 하천의 바깥쪽을 보면 급경사의 절벽 발달해 있죠? 얘가 바로 하식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단구가 되는데요. 조금 다른 사진 하나 볼게요. 여기가 바로 단구가 되는 겁니다. 단구. 그래서 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집도 지어놨고 농경지도 만들어져 있죠. 이런 산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데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가밉공류하천, 산지 사이에서 깊은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하천이 발달하고요. 하식애, 하천의 침식에 의한 절벽, 그리고 하안단구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지형도 있지만 또 다른, 이런 가밉공류하천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가밉공류하천도 있는데요. 자, 이런 하천이 하방과 측방을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방만, 오직 하방만, 하방을 굉장히 우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로, 그리고 아래로만 집중적으로 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양쪽에 하식애와 하안단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하천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우와, 엄청나죠? 아래로만 계속 파 내려가는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옆에 안 봅니다. 아래로만 계속 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방과 측방을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천 침식정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미공리 하천 살펴봤고요. 하시계 그리고 한 단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천 퇴적지형 살펴볼게요. 하천 퇴적지형. 자, 하천 퇴적. 퇴적은 일반적으로 중하류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중하류는 평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지에서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직류, 그냥 곧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 휘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바깥쪽에선 침식이, 안쪽에서는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는 계속 파요. 파파파파파파파파. 여기는 싸요. 싸싸싸싸싸싸싸싸싸. 파파파파파파. 싸싸싸싸싸싸. 자,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보다 더 S라인을 갖추게 되겠죠. 이렇게 S라인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자유롭게 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자유공류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중하류에 발달하는 하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꼬불꼬불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꼬불꼬불해진 다음에도 여전히 여기에선 침식이 일어나겠죠.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후 파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더 꽉빨찼네요. 자, 계속 파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파고 하다 보면 얘네 둘이 이어지겠죠. 와우! 이렇게 양쪽 하도가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섬이 만들어졌네요. 하천 중간에 발달한 섬이라고 해서 얘를 하중도라고 부릅니다. 하중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천의 유로 변동에 의해서. 자, 그리고 여기가 뚫렸어요. 자, 하천은 일로 가려고 그럴까요? 뺑 돌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름길 놔두고 뺑 돌아가기 싫잖아요.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뺑그르르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하천은 이쪽으로 주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물이 말라버리겠죠. 그 결과 이렇게 이 물길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얘는 호수로 변해버렸죠. 자, 얘는 소의 뿔처럼 생긴 호수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우가코라고 부릅니다. 소의 뿔처럼 생겼죠? 이렇게 호호 호호. 네, 소의 뿔처럼 생겼습니다. 하중도와 우가코가 유로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사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자유공류하천의 모습이에요. 대충 뭔가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지만 자연이 그린 그림입니다. 유로 변동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깎고 쌓고를 반복하면서 하천이 흐르는 물길 자체가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가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여기가 연결되어 있었겠죠?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하중도였을 텐데 얘가 끊어져 버리면서 여기가 이제 호수로 남게 된 겁니다. 원래는 말라버려야 되는데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호수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류하천, 중하류에서 측방 침식과 퇴적을 하면서 유로 변동을 하는 하천, 그리고 유로 변동에 의해 하중도와 우가코가 발달합니다. 자, 자유공류하천 살펴봤고요. 다음은 하천 충적평야 살펴볼게요. 자, 하천의 퇴적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바로 이 충적평야입니다. 자, 충적 처음 듣는 단어일 텐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퇴적작용은요, 바람도 하고요, 빙하도 하고요, 파랑도 하고 수많은 애들이 퇴적작용을 합니다.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을 풍적, 빙하에 의한 퇴적작용을 빙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충적은요, 하천에 의한 퇴적을 얘기합니다. 하천이 가지고 운반한 퇴적물들을 쌓아놓으면서 만들어지는 평평한 땅, 이런 애들을 충적평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충적평야 모두 세 가지 알아볼 건데요. 상류부터 하류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지형들이 발달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상류, 중상류 지역에 주로 발달하는 충적평야입니다. 자, 하천이 산지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후악! 후악! 자, 그러다가 평지로 내려오면 하천의 유속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빌빌빌빌빌빌빌빌빌 흘러가게 됩니다. 유속이 빠를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했지만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양한 물질들이 쌓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천의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는 요 지점을 우리는 경사급변점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풀어서 보면 되게 쉽죠.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지점. 훅훅 급하게 변하는 거죠. 경사 급변점. 자, 이러한 경사 급변점에서는 다양한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다양한 퇴적물들을 운반하겠죠. 훅. 자, 그런데 여기는요, 아직까지 하천은 좀 중상류 지역이에요. 여전히 하천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주로 쌓일까요? 큰 애들이 쌓이겠죠. 굉장히 크기가 큰 자갈 같은 애들이 후두둑 쌓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면 하천이 얘들을 갖고 갈 힘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갈이 주로 쌓이고 모래도 쌓이게 되거든요. 자갈이나 모래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쌓여라 또 쌓이면서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얘를 다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단면도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산지예요. 산지 사이를 흐르던 하천이 이렇게 평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천이 흐르는 여기를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골짜기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를 골짜기 입구, 어려운 말로 곡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구가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입니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네요. 팍! 갖고 오던 퇴적물들이 팍! 하고 쌓이면서 이렇게 부채꼴 형상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확 퍼지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형을 우리는 선상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채 선자예요. 우리 합죽선, 파초선, 부채들 얘기하죠. 부채 형상의 지형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자, 사진 몇 개 볼게요. 자, 얘네들이 바로 선상지예요. 여기 선상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상지 이렇게 발달해 있죠. 자, 선상지는요, 잘 발달하기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선상지 한번 학습했었습니다. 언제 배웠었죠? 건조지형 할 때 배웠었죠. 건조지형, 여기가 바로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나무가 없네. 많은 퇴적물들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선상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건조기후 지역에서 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하천의 경사가 굉장히 잘 변하는 신기조산대에서도 이러한 선상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두 군데 기억하세요. 선상지가 잘 발달하는 곳, 얘는 운반하는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얘는 경사가 엄청 잘 변하기 때문에 선상지가 잘 발달합니다. 자, 이러한 선상지는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죠. 자,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에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선상지예요. 그리고 입자가 커다란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자, 입자가 큰 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볼링공이랑 골프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자, 골프공은요,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스며들지만 얘는 요 사이사이로 물이 훅 하고 스며들겠죠. 일반적으로 입자가 크면은 물이 잘 스며듭니다. 우린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배수라고 부르는데요. 입자가 크면 물이 잘 빠집니다. 배수가 양호하고요. 입자가 작으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배수가 불량합니다. 자, 선상지는 일반적으로 자갈이나 모래와 같이 큰 입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하천이 이렇게 위로 흐르지 못하고요, 아래로 다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천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선상지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상지 아래쪽에 흐르는 하천을 우리는 복류천 또는 하천이 복류한다 얘기하고요. 복류하던 하천은 선상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뿅 하고 솟아오르겠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샘이 솟아나는 곳, 선상지 말단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 이 지점을 용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천에서는 많은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옥, 마을 발달하고요, 수많은 농경지가 발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류하던 하천이 용천에서 솟아오른다. 선상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다음 충적평야 볼게요. 자, 다음 충적평야는요, 선상지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중하류 쪽에 발달하는 충적평야입니다. 자, 하천이 평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후훅, 후훅. 하천의 물의 양이 늘어나겠죠. 붕 올라가야지. 붕 올라갔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물의 양이 불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의 양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여름철에 홍수 났을 때 하천 색깔, 물 색깔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색이던가요? 황토색이죠. 황토색. 왜 황토색이냐? 이렇게 수많은 퇴적물들을 함께 운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가 내립니다. 하천에 물의 양이 불어나겠죠. 그리고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하천이 가지고 가는 퇴적물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의 양이 늘어나면 얘가 넘치게 되겠죠. 넘쳐라. 넘쳐야지. 자, 그런데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하천이 운반하던 퇴적물도 같이 넘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공을 던져볼 거예요. 먼저 볼링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 얍, 오, 철썩. 멀리까지 안 날아가겠죠. 무거우니까. 이번엔 골프공 한번 던져볼게요. 훅, 아, 날아가야지, 후아. 얘는 볼링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겠죠. 가벼우니까. 자, 첫 번째 무슨 얘기냐? 하천과 가까운 곳은 하천보다 먼 곳 중에 먼 곳보다 상대적으로 큰 애들이 쌓이는 겁니다. 자, 얘가 운반하는 애들은 주로 모래나 점토예요. 따라서 하천과 가까운 곳에는 주로 모래가 쌓이고요. 먼 곳에는 주로 점토가 쌓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곳엔 큰 게, 먼 곳엔 작은 게 쌓인다. 다음 두 번째, 하천과 가까운 곳 그리고 먼 곳 중에 어디에 더 많은 퇴적물이 쌓일까요? 가까운 곳은 더 자주 넘치겠죠. 더 많이 쌓이고요. 먼 곳은 더 적은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천과 가까운 곳에는 모래가, 먼 곳에는 점토가 쌓이게 되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과 가까운 곳은 더 많이 쌓이니까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러한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형을 하천의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범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람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천과 가까운 곳에 주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이곳을 자연제방이라고 부르고요. 하천과 상대적으로 먼 곳에 주로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고도가 낮은 지역, 여기를 배후습지라고 부릅니다. 자연제방 뒤쪽에서 습한 땅이란 뜻이에요. 왜 습하죠? 입자가 작으니까 배수가 잘 안 되겠죠. 자, 자연제방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배수가 양호하고요. 반면 배수습지는 주로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는 물을 구할 수 있고요. 넓은 평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자,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해요. 자, 배후습지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자연제방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자, 비가 내립니다. 물의 양이 불어나겠죠. 와우! 얘는 잠겨버리겠죠. 하지만 얘는 물이 많이 상승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제방에다가 집을 건설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람원에서 가옥은 자연제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료 몇 개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 범람원의 구성 물질과 다양한 지형. 그래서 범람원 이 전체가 범람원이고요. 하천과 가까운 곳은 조림 물질, 상대적으로 큰 애들, 먼 곳은 미림 물질,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범람하였을 때는 물이 이만큼 차게 되는데요. 요 위로 살짝 나오는 애들 있죠? 얘네가 자연제방이에요. 네, 물에 잘 안 잠기기 때문에 여기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지형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상지와 범람원을 형성한 하천이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자갈이나 모래는 거의 다 쌓였고요. 마지막으로 점토가 흘러내려옵니다. 자, 흘러내려옵니다. 후. 자, 원래는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바다는 엄청나게 거대한 아이죠. 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야, 나오지 마. 그러니까 얘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더 쌓이고 더 쌓이면 이런 형태의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 지역에 주로 점토가 퇴적되어 쌓인 이러한 평야를 우리는 삼각주라고 얘기합니다. 삼각주. 자, 그리고 이러한 삼각주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나일강의 삼각주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부채꼴 모양이고요. 얘는 메콩강, 길다랗게 발달해 있죠. 여기는 겐지스강 유역의 삼각주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삼각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강 유역에는 마치 새 발 모양의 삼각주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삼각주이지만 모든 것이 다 삼각형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 대하천의 하구에는 대부분 삼각주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부터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순으로 충적평야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퇴적지형 중에 충적평야 살펴봤고요. 자,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하천지형의 개발과 이용. 자, 먼저 하천지형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하천은 각종 용수를 공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충적평양은 농경지로 이용되겠죠. 그리고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수력 발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관광지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하천지형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했을 때 문제점들이 여럿 있어요. 자, 먼저 직강공사와 하천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홍수의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죠. 자,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던 하천을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가 바로 직강공사입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인공제방을 만들어놨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굉장히 꼬불꼬불 흐르던 하천이었는데 하천의 유로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되면 얘는 넓은 지역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얘는 유로가 짧아졌죠. 그래서 짧은 곳으로 물이 모여드니까 물이 확 하고 넘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자, 복개공사는 뭐냐면요. 도시지역에 두 개의 하천이 발달해 있었어요. 비가 내립니다.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얘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뚜껑 덮어라. 이게 바로 복개공사입니다. 비가 내리면 원래는 두 하천으로 나뉘어서 흘러들어가야 될 물이 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빠르게 높아지면서 높아져야지. 높아져라. 훅.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강공사와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의 범람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도시화와 산업화 때문에 이러한 지형들이 축소되고 있고요. 하천 지형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국제하천을 둘러싸서 다양한 분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욕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댐을 건설해 봅니다. 그러면 물이 가로막히겠죠? 아래는 물이 조금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얘는 예스! 엄청 좋아하겠지만 얘네들은 화가 나겠죠.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달려갑니다. 툭탁툭탁툭탁.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하천이에요. 또는 여기에 다양한 오염물질을 투입하게 되면 얘가 아래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더러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천지형의 개발과 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천지형과 관련된 내용 했는데요. 조금 내용이 많았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하나하나 유의 깊게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오키. 자, 첫 번째 하천의 중상류와 중하류에서 나타나는 지형 형성 작용 비교해 보시고요. 산지 사이를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하천, 어떤 하천인지 적어 보시고요. 충적평야 종류 순서대로 적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하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급박하게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복습 꼭 하시고요. 복습한 다음에 오키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